1955년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생명보험, 별장, 빌릴 수 있는 돈 전부. 은행은 거절했고 친형은 반대했고 아내는 울었죠. 당시 놀이공원이란 더럽고 위험한 사기꾼들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53세의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요? 개장 첫날 미국 인구의 54%가 TV 앞에 앉았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8억 명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 남자는 월트 디즈니, 그 장소는 디즈니랜드였죠. 모두가 실패를 확신했던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성공한 테마파크가 됐는지 그 광기에 가까운 여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1940년대 후반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딸이 나중에 회고하기를 아버지가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만든 사람이 정작 자기가 만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때 그가 빠져든 건 의외로 장난감 기차였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영화평론가가 디즈니를 만나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위대한 예술가가 영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미니어처 기관차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직원한테 돈을 주고 기계공 기술까지 배웠습니다. 50대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처음부터 배운 거예요. 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디즈니는 사람이 실제로 탈 수 있는 크기의 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5에이커짜리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부인과 딸한테는 새 집이 필요해서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기차 선로를 깔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집 주변을 빈 둘러서 선로를 깔고 터널까지 뚫었어요. 엔지니어가 터널 곡선 구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직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디즈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낫다면서요. 그의 원칙은 처음부터 명확했어요. 품질의 타협은 없다는 거였죠. 이 기차 프로젝트에서 디즈니는 엄청나게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조경을 세심하게 해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장면이 바뀌는 느낌을 주는 거였어요. 손님들이 그냥 앉아서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서사. 여기서 디즈니랜드의 핵심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3차원 영화, 걸어 다닐 수 있는 영화라는 발상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차를 그만뒀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월트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분명 다른 뭔가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맞았습니다. 디즈니는 더 큰 걸 구상하고 있었어요. 1948년 그는 시카고에서 열린 철도 박람회에 갔다가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각 전시관이 인디언 마을, 프랑스 뉴올리언스, 플로리다 해변 같은 테마로 꾸며져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이 장면들 사이를 이동하는 거였어요. 3차원으로 펼쳐진 미국의 역사였죠. 비록 테마파크라는 용어는 아직 없었지만 디즈니가 방문한 건 사실상 테마파크였던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디즈니는 헨리 포드가 만든 그린필드 빌리지도 들렀습니다. 헨리 포드가 얼마나 대단한 짓을 했냐면 토마스 에디슨의 연구소를 통째로 사서 옮겨왔고 라이트 형제의 집과 자전거 가게도 가져왔고 링컨이 젊었을 때 변호사로 일했던 법원 건물까지 옮겨놨어요. 포드의 빌리지는 철저하게 포드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곳이었습니다. 디즈니랜드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창업자의 개인적 취향이 물리적 형태로 구현된 공간으로요. 이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디즈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미키마우스 파크라고 이름 붙인 메모였는데 놀라운 건 여기 적힌 내용의 상당 부분이 몇 년 뒤 실제 디즈니랜드에 그대로 구현됐다는 거예요. 최고급 재료만 사용할 것, 디테일에 집착할 것, 이런 원칙들이 이미 이때 확립됐습니다. 디즈니는 전 세계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시작했는데 갈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업계가 형편없다는 확신이요. 코니아일랜드에 갔다가 아내한테 놀이공원 아이디어를 거의 포기할 뻔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낡고 추하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불친절한 곳은 처음 봤다면서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게 디즈니에게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류 제품으로 가득 찬 시장을 찾아 뛰어들었던 것처럼 디즈니도 똑같은 걸 본 거죠. 다들 왜 그런 사업에 뛰어드냐고 물었을 때 디즈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자기 건 그렇게 안 만들 거라고요.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1900년대 초반 미국에는 2만 개가 넘는 소규모 놀이공원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았냐면요. 전차 회사들 때문이었어요. 전기 전차 회사들이 주중에는 출퇴근 승객으로 돈을 벌었는데 주말에는 손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가 없어서 전기 요금을 매일 똑같이 내야 했어요. 7일 비용에 5일 수입인 셈이죠. 그래서 주말에 사람들이 전차를 타고 올 이유를 만들기 위해 종점마다 놀이공원을 지은 겁니다. 문제는 이 놀이공원들이 전차 회사의 부업이었기 때문에 품질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1952년 디즈니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튜디오 근처 버뱅크에 파크를 짓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애너하임에 240에이커 오렌지 농장을 발견했죠. 스탠퍼드 연구소를 고용해서 부지 선정과 계획을 도왔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우연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소에서 디즈니를 도운 두 사람의 이름이 우디와 버지였어요. 45년 뒤 디즈니와 픽사가 만든 토이스토리의 주인공들 이름과 똑같죠. 땅을 사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디즈니가 어딘가에 놀이공원을 짓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팀은 비밀리에 땅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디즈니가 샌퍼난도 밸리에 놀이공원을 짓는다고 신문에 흘린 거예요. 투기꾼들이 50마일 떨어진 엉뚱한 곳에 땅을 사러 달려가는 동안 진짜 부지인 애너하임 땅을 조용히 확보했습니다. 땅은 확보했는데 이제 누가 이 전대미문의 공간을 설계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디즈니는 건축가를 찾아다녔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전에 이런 걸 지어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때 친구 한 명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널 위해 디즈니랜드를 설계해 줄 수 없다고. 네가 직접 해야 한다고요. 디즈니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건축이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영화 만들기에 더 가깝다는 걸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세계적인 건축가 대신 자기 스튜디오에 영화 세트 디자이너들을 데려온 겁니다. 이건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디즈니는 파크를 3차원 영화처럼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쇼와 놀이기구만이 아니라 스토리의 일부가 되길 원했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스토리의 일부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디즈니는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며 인재들을 픽업하기 시작했는데 몇 주만 빌려가겠다던 사람들이 몇 년씩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직원들은 이 새 프로젝트를 식인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잡아먹으니까요. 디즈니의 채용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놀이공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뽑지 말라고 했어요. 재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게 낫다고. 다른 데서 나쁜 습관 배워온 사람들 고치느라 고생하기 싫다고요. TV 프로듀서가 필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직원 한 명을 붙잡고 TV 프로그램 프로듀서를 맡기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디즈니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있냐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돈이었습니다. 디즈니 스튜디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은행들은 놀이공원 사업에 돈을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디즈니가 떠올린 게 텔레비전이었습니다. 1936년에 이미 디즈니는 미래를 내다봤거든요. 당시 전 세계에 TV가 2,000대밖에 없을 때 그는 자기 콘텐츠의 TV 방영권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배급사와의 계약까지 깨면서요. 다른 영화사 사장들이 TV를 위협으로 여길 때 디즈니는 이게 동맹이 될 거라고 봤던 거죠. 1953년 디즈니는 방송사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내 TV 프로그램을 원하면 내 놀이공원 건설에 투자하라고요. CBS와 MBC는 거절했어요. 놀이공원이 위험하고 평판 나쁜 사업이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당시 3위 방송사였던 ABC는 달랐습니다. 디즈니의 콘텐츠가 너무 필요했거든요. 결국 ABC가 $50만 직접 투자하고 $450의 건설 대출을 보증했으며 매주 1시간짜리 프로그램 제작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방송 프로그래밍 계약이었죠. 디즈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ABC가 내 TV 프로그램이 너무 필요해서 놀이공원까지 샀다고요.
이제 형 로이 디즈니가 본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월트와 로이의 관계는 독특했어요. 월트는 항상 형이 자기를 붙잡는다고 불평했고 둘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2년 동안 말도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이는 동생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회사의 번영이 일반적인 사업 관행이 아니라 동생의 격렬하고 완벽주의적인 상상력에 달려있다는 걸요. 월트도 인정했습니다. 형이 없었으면 수표 부도로 감옥에 몇 번은 갔을 거라고.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신경 쓴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1953년 9월, 개장까지 2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돈도 없고 설계도도 없었습니다. 디즈니는 토요일 아침에 전 직원 허브 라이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튜디오로 와서 뭔가 들어보라고요. 디즈니가 디즈니랜드에 대해 설명하자 라이먼은 환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즈니가 월요일까지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어요. 형 로이가 월요일에 뉴욕으로 가서 방송사에 피칭해야 하니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라이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디즈니가 옆에서 계속 있어주겠다고 하자 결국 승낙했죠. 두 사람은 참치 샌드위치와 밀크쉐이크를 먹으며 40시간을 연속으로 작업했습니다. 결과물은 디즈니랜드의 항공조감도였는데 놀라운 건 이 그림이 2년 뒤 실제로 지어진 공원과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디즈니의 머릿속에 이미 완성된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디즈니는 친구 아트 링클레터를 데리고 아직 오렌지 농장이던 부지에 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2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여기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고 투모로우랜드, 판타지랜드가 생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거라고요. 링클레터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 친구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려 하는데 그가 틀렸다는 걸 자기는 확신했거든요. 다른 놀이공원 업자들의 반응은 더 냉혹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없고 관람차도 없고 호객꾼도 없다고요. 그들은 고객을 호구라고 불렀는데 호객꾼 없이 어떻게 호구들을 끌어들이겠냐고 했습니다. 디즈니의 청결과 서비스에 대한 집착은 경제적 자살이라고 했죠. 디즈니한테는 이게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돈 내는 고객을 호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요. 디즈니랜드의 설계는 기존 놀이공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놀이공원은 여러 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게 입구가 여러 개였는데 디즈니는 입구를 하나만 뒀어요. 손님들이 들어오면 19세기 말 미국 소도시를 재현한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고 중앙 광장에서 투모로우랜드, 판타지랜드, 프론티어랜드, 어드벤처랜드 4구역으로 나뉘죠. 다른 놀이공원들은 바깥에서 다 보이게 했는데 디즈니는 조경으로 전체를 가려서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했습니다. 놀이기구 대신 스토리가 중심이었고 기성품 놀이기구 대신 맞춤 제작을 고집했어요. 인재 영입 방식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미 해군 제독 출신 조 파울러를 데려온 일화가 유명해요. 디즈니가 그를 만나서 30분 동안 디즈니랜드 얘기를 하고는 잠깐 나갔다가 온다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온 거예요. 한참 뒤에 비서가 나타나서 여기가 당신 사무실이고 건너편에 건설업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차 키도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파울러는 아내한테 하룻밤만 출장 간다고 했는데 3주 동안 집에 못 갔어요. 급여 얘기는 일주일 뒤에야 나왔습니다. 초기 몇 달 동안 프로세스가 뭐냐고 물으면 직원들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세스라는 건 조직화된 방식인데 월트 시절의 디즈니랜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전에 아무도 테마파크를 설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두가 같은 배에 탄 거였죠. 월트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제안을 하고 알아서 하라고 맡겼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기발한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조경 예산이 부족해서 성숙한 나무를 살 수가 없었어요. 성숙한 나무는 한 그루에 $500인데 예산이 몇천 달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교통국 담당자와 친분이 있던 직원이 새 고속도로 공사로 밀려날 나무들을 미리 알아냈습니다. 어차피 불도저로 밀어버릴 나무를 $25에 사서 옮겼어요. 밤에는 부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좋은 나무가 있는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벌리 힐스에서 수천 달러짜리 반얀트리를 발견했는데 주인이 그 나무 치우는 것만 도와주면 공짜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디즈니의 완벽주의는 끝이 없었습니다. 역마차를 만들 때 직원이
가죽끈을 생략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손님들이 저 위에 있는 디테일까지 신경 안 쓴다고요. 디즈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들은 반응할 것이고 감사할 거라고요. 결국 최고급 가죽끈을 달았습니다. 성 꼭대기의 가고일 조각들은 땅에서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도 엄청난 디테일로 만들었습니다. 디즈니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보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1000가지 작은 디테일들이 합쳐져서 다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시각적 경험을 만든다고요. 메인 스트리트 건물 꼭대기에 플라스틱 난간을 달자는 제안도 있었어요. 40피트 높이라 아무도 구분 못한다고요. 월트는 진짜 철제 난간을 고집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어요. 디테일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라고요. 직원들 교육에도 디즈니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반 프랑스라는 사람을 교육 책임자로 영입했는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6만 5천 명의 카우보이와 농부와 주부들을 항공기 노동자로 훈련시킨 경험이 있었거든요. 반 프랑스는 교육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창조한다고요. 주차 안내하고 음식 서빙하고 팝콘 쓸어 담는 게 아니라 행복을 창조하는 거라고요. 디즈니랜드만의 언어도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아니라 손님, 직원이 아니라 호스트와 호스티스, 군중이 아니라 관객. 손님들이 있는 곳은 무대 위이고 직원들이 쉬는 곳은 무대 뒤예요. 주차장은 바깥 로비라고 불렀습니다. 놀이기구라는 단어도 금지였어요. 어트랙션, 모험, 몰입 경험, 그리고 스토리라고 불러야 했죠. TV 프로그램 디즈니랜드는 역사상 최고의 제품 출시 마케팅이었을 겁니다. 8개월간 매주 1시간씩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통째로 디즈니랜드 광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광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디즈니가 직접 호스트로 나와서 왜 이걸 만드는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영화사 사장들이 디즈니를 배신자라고 공격했을 때 디즈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다음 영화 예고편을 미국 전역 모든 가정에 넣어줄 수 있다면 얼마를 주겠냐고요. TV 프로그램은 거대한 예고편이었고 디즈니랜드는 그 예고편으로 광고한 제품이었던 겁니다. 개장이 다가오면서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7월 17일에 반드시 열어야 했어요. ABC와의 계약 때문이었죠. 역사상 가장 야심찬 생방송이 그날 예정돼 있었거든요. 공원이 50%만 완성됐어도 그날 열어야 했습니다. 디즈니는 80% 정도 완성된 상태로 열릴 거라는 걸 알았지만 기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물 펌프가 필요한데 엔지니어들이 비싼 펌프를 사야 한다고 했을 때 디즈니는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물이 언덕 위로 흐를 수 없다면서 측량 지도를 보여줬는데 디즈니가 그냥 해보라고 했어요. 해봤더니 됐습니다. 디즈니가 몇 달 전에 오렌지 농장이던 시절 직접 돌아다니면서 농부들한테 관계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측량사 지도가 틀렸다는 걸 디즈니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그를 구했죠. 개장 이틀 전 디즈니는 결혼 30주년 기념 파티를 디즈니랜드에서 열었습니다. 딸의 회고가 재밌어요. 아빠가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파티가 끝나고 다들 아빠가 운전하는 게 걱정됐대요. 딸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까 뒷좌석에 타더니 디즈니랜드 지도를 말아서 나팔처럼 귀에 대고 불었대요. 그러다가 조용해지길래 봤더니 지도를 품에 안고 어린애처럼 잠들어 있었다고요. 개장 전날 밤 디즈니는 쇼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내와 딸들한테 오지 말라고 했어요. 거대한 실패를 볼 필요 없다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컨디션도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자 어두운 예감이 걷히고 완전히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1955년 7월 17일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인구 1억 6,900만 명 중 9천만 명이 시청했어요. 센트라는 경이로운 수치였죠. 첫날은 재앙이었습니다. 음식과 물이 바닥났고 화장실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덤불에서 해결했어요. 보트가 선로에서 벗어나서 손님들이 헤엄쳐서 나왔고 아스팔트가 덜 굳어서 여자들 하이힐이 빠졌습니다. 기온은 38도가 넘었고 가스 누출로 파크 일부가 폐쇄됐죠. 아이들이 운전하는 자동차 놀이기구에서 충돌 사고가 나서 한 아이가 이를 다 잃었고 오렌지 카운티 역사상 최악의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디즈니가 직접 화장실에 화장지를 날랐어요. 조경 예산이 바닥나서 죽은 잔디에
초록색 페인트를 뿌리기도 했고요. 언론은 신랄했습니다. 월트의 꿈은 악몽이다. 1,700만 달러짜리 사람 잡는 덫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손님들, 8개월간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디즈니의 꿈에 동참한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방문객이 쓴 글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챈 건 모든 것에 들어간 정성과 재료의 품질이었다고요. 디즈니랜드는 싸구려가 아니고 카니발이 아니고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고요. 숙련된 장인들이 신중하게 지었고 디테일이 빠지지 않았고 재료는 구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이라고요. 디즈니는 첫날의 문제점들이 정확히 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어요. 힘든 일은 한 번도 그를 두렵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결코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 사실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영화는 일단 현상소로 보내면 끝이지만 디즈니랜드는 계속 개발하고 추가할 수 있다고요. 그는 항상 살아있는 무언가, 계속 성장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고 디즈니랜드에서 그걸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개장 첫 주에 디즈니랜드는 16만 명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디즈니는 파산 직전이었지만 디즈니랜드를 지었고 좋은 소식은 오래 파산 상태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평론가의 말이 있습니다. 그가 중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지친 예술가가 지친 사업가로 변하는 너무나 익숙한 과정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1955년에 디즈니가 자기 이름을 건 놀이공원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고요. 완전히 틀렸다고. 그는 대신 그의 걸작을 창조했다고요. 월트 디즈니는 인생 말년에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두 가지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통제권을 유지한 것. 젊었을 때 첫 번째 회사를 잃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디즈니랜드였습니다. 53세에 모든 것을 걸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계공의 정밀함과 예술가의 확신, 그리고 도박사의 무모함으로 만들어낸 그의 왕국. 70년이 지난 지금도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갔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꿈의 공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